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화 면접 제3장 전통문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책 4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통문화에 관한 내용이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처음 나오는 주제는 명절인데요. 우리나라 명절에는 4대 명절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일 먼저 설날, 그리고 산식, 그리고 단오, 추석이 있는데 이게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설날, 한식, 단오, 그리고 추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시즌 문제로도 잘 나오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1월에 업로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죠. 그래서 이쯤에는 설날 문제가 잘 나와요. 하지만 이제 면접관 분들이 다 달라서 이제 다른 명절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제가 이렇게 지금은 설날 문제가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다른 명절을 안 외우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외우셔야 되지만 설날 문제가 잘 나오니까 설날 문제는 꼭 정확하게 암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먼저 이제 설날을 살펴보면, 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말하며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떡국을 먹으며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같은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쁜 떡 위에 꽃이 있죠. 네, 그게 진달래꽃이에요. 예, 참 예쁘죠. 진달래꽃이 있는 그림이 있는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날로 이제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하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으로 보이시는 날은 이제 단오인데, 단오는 음력 5월 5일을 말하며 단오떡을 해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이날에는 수리치떡, 그 다음에 쑥떡, 방개떡, 그리고 약초떡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네뛰기, 씨름, 탈춤 같은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인 추석은 이제 음력 8월 15일을 말하고요. 이제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한가위라고도 부르며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잘 아시듯이 송편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같은 놀이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절에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어른들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세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것으로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으로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그 다음에 부럼 깨물기, 달집 태우기 등을 하며 오곡밥, 약밥 등을 먹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지가 있는데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붉은 팥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서 붉은 팥이 들어간 팥죽과 시루떡을 먹는 날이 있습니다. 네, 이제 책에 나와 있듯이 이제 합격 포인트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며 떡국을 먹는 날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설날입니다. 네, 그리고 한 문제 더 낼게요.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한가위라고도 부르며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는 날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석에 관한 문제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 책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같은 답이지만 이제 다른 식의 다른 스타일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즉석으로 제가 바꿔보자면 8월의 한 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송편을 먹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 암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꼭 보시고 꼭 그 뒤에 있는 900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맛있는 전통 음식인데요. 전통 음식에 대한 설명은 이제 길게 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은 다 빼고 이제 사진으로 넣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제 그 설명에 관한 글들은 이제 책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 보시고 책으로 더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많은 음식들이 있죠. 네, 되도록이면은 이제 음식을 다 담았어요. 이거 저희가 꼭 시험에 나오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제 접하게 되는, 이제 먹어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가까이 하게 되는, 네, 제일 먼저, 맨 왼쪽,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네, 다 잘 아시는 김치예요. 네, 김치는 이제 대표적인 채소 발효 식품으로 소금에 절인 배추와 무 등을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음식입니다. 네, 얼마 전에 김장 하셨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김장 시즌이라서 김장을 많이 담궜는데 이 김장에 관한 문제도 나오거든요. 김장은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치를 한 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김치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채소 발효식품으로 소금에 절인 배추와 무를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김치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김치를 많이 담그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김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김치찌개라는 음식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책에 있거든요. 여기 그림은 없지만 김치찌개는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물 등을 넣어 끓인 음식, 찌개,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항아리에 뭔가가 담겨져 있죠.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바로 된장이에요. 네, 된장은 이제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전통 음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메주라는 것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메주는 콩, 보리, 밀, 쌀 등을 삶아 띄워 만드는데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그는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메주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콩으로 만든 것이라서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된장으로 또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된장찌개가 있어요. 이제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입니까? 아니면 이제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된장찌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입니까?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냐면 된장, 두부, 호박, 멸치, 파, 물 등을 넣어 끓이는 음식입니다. 끓이는 찌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것도 책에 있으니까 이제 책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요것도 항아리에 있는데 빨갛게 담겨 있죠. 이것도 뭔지 아실까요? 네, 바로 고추장이에요. 네, 고추장은 찹쌀에 고춧가루, 엿기름, 메주가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주를 가루로 낸 거예요. 이제
메주가루 등을 섞어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 조미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비빔밥이라고 있는데, 밥에 나물, 고기, 고명 등을 넣어 참기름과 양념으로 비빈 밥입니다. 비빔밥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비빔밥에 이제 참기름이나 양념으로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하지만 보통 고추장으로도 이렇게 많이 비벼 먹거든요. 네,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모두 이제 잘 아시듯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림인 불고기는 쇠고기 등을 얇게 저며서 양념에 재웠다가 불에 구워 먹는 요리로 예전에는 너비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오래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에요. 김치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오곡밥이라고 있는데, 찹쌀, 차조, 붉은 팥, 찰수수, 검은 콩 등을 섞어 5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으로 정월대보름에 먹는다고 합니다. 아까 문제에 나왔죠. 정월대보름 명절에. 네, 명절에 나왔던 그때 정월대보름에 먹는 음식은 오곡밥. 꼭 기억하세요.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그것은 팥죽이라고 하는데, 팥을 푹 삶아서 체에 으깨어 받친 물에 쌀을 넣고 쓴 죽으로 동짓날에 먹습니다. 이것도 아까 명절에 나왔죠. 동짓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팥죽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으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윗줄 마지막에 있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닭이에요. 네, 최대한 또렷한 그림으로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게 여기에 넣으니까 약간 흐릿해지더라고요. 요 닭이거든요. 네, 바로 삼계탕인데, 삼계탕은 닭에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어 고아 만든 음식으로 원기, 원기를 돕는다고 하여 여름철 복날에 가장 많이 먹는 보양식이다. 여름이 되면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리고 막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이 없어지는데, 그때 힘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삼계탕을 많이 먹어요. 네. 네, 왼쪽 밑에 줄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식혜가 있는데, 이 식혜는 밥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달고 시원하게 마시던 전통 음료예요. 식혜, 이제 외국인 분들도 이제 맛있다고 자주 사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슈퍼나 편의점, 마트 같은 곳에서도 이제 간편하게 마실 수 있게 팔거든요. 막 음료수처럼 그렇게 많이 달진 않지만, 은은하게 달면서 맛있어요. 한번 사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수정가라고 있는데, 이 수정가는 생강이나 계피를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넣고 끓여서 식힌 다음 기호에 따라 곶감이나 잣을 띄어 마신 전통 음료입니다. 곶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곶감이 뭐냐면 이제 감 있죠. 우리 가을에 많이 나는 주황색 감을 말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쁘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띄워서 먹는 음식이 바로 수정과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한과가 있는데요. 한과는 우리나라 전통 과자 유밀과 중 하나로, 밀가루를 꿀이나 설탕에 반죽하여 납작하게 만들어서 기름에 튀겨 물들인 것으로 흔히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놓는다고 합니다. 이 한과가 예전에는 명절에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평소에도, 네, 많이 파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한 번씩 사주곤 해요. 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떡국은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맑은 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으로 주로 설날에 먹으며, 이것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한대요. 네, 여기서 또 이제 돌발 퀴즈. 갑자기 또 이제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자, 떡국은 언제 먹을까요? 요것도 문제에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 떡국을 먹는 날은 언제일까요? 네, 대답하셨나요?
네,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네, 떡국입니다. 떡국을 먹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설날입니다. 네, 이것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알록달록하게 송편이 있는데 맵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콩, 밤, 깨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떡으로 추석에 먹는 음식이에요. 요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추석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송편을 먹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추석입니다. 요것도 문제로 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 전통 명절이랑 그 다음에 전통 음식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전통 놀이랑도 요 세 개가 같이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인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7세기 후반에는 일본, 조선, 중국, 동아시아 교역의 핵심이 되었고 뿌리 모양 사람처럼 생긴 약초래요. 이 인삼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힘이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보양식,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음식 삼계탕 같은 거 끓일 때 인삼을 많이 넣고 끓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국수가 있는데 국수는 밀이나 메밀과 같은 곡물을 가루내어 반죽한 것을 가늘게 만든 후 국물에 말거나 비비거나 볶아 먹는 음식의 총칭으로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네. 이것도 문제 가끔씩 잘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결혼식에 가면 뷔페 먹잖아요. 맛있는 뷔페. 근데 옛날에는 이제 국수를 줬대요. 이제. 네, 그래서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네, 국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았죠, 음식이. 네, 마지막으로 이 미역국이 있는데 이 미역국은 미역으로 끓인 국으로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주로 먹는 음식이에요. 이 미역이 이제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제 바다에 많이 나는 해초 식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이 미역국을 한 달 동안 먹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 계속 미역국을 주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일날,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날에는 꼭 이 미역국을 먹기도 한답니다. 네. 네,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 이제 합격 포인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대표적인 발효 음식으로 소금에 절인 배추와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든 음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김치입니다. 다 대답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닭에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어서 고아 만든 음식으로 원기를 돕는다 하여 여름철 복날에 가장 많이 먹는 보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삼계탕입니다. 그리고 또 맵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콩, 밤, 깨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으로 추석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송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통 의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시면은 TV에서 많이 봤던 그런 것들도 많죠. 네, 이제 한복은 이제 자주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사극, 그리고 사극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옛날 드라마, 거기에 보시면 이제 갓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투 트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신 신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고유의 의복인 한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어두운 색의 옷이 있죠. 그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겉옷으로 한국 복식에서 외출할 때 가장 위에 입는 옷인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조금 알록달록하게 조금 독특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것은 부인들이 머리에 쓰던 관으로 예복을 입을 때 사용하며, 위는 대개 육각 모양이고 아래는 둥글며 보통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미는 족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약간 조금 사진이 조금 또렷하지 않죠. 네, 이 상투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네, 더 예쁜 사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족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장가든 남자가 머리카락을 모두 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맨 머리 모양을 말하는 상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너무나도 잘생긴, 남성분이 있죠. 네, 연예인 얼굴이 있는, 사진도 많았는데, 왠지 초상권 침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유명한 연예인이 쓴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옛날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으로 태가 넓고 둥근 모양의 가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천으로 버선이 있는데, 이 버선은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발을 따뜻하게 하고 맵시 있게 신는 양말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집신이라고 있는데,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 날을 삼고 총과 돌기총으로 울을 감아 만든 신발입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가죽 같은 것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꼬은다는 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길다랗게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꼬아가지고 만들어서 집신을 만들어서 신고 다녔대요. 네. 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합격 포인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직선과 약간의 곡선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한복입니다. 다 맞추셨죠? 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맨 왼쪽 사진에 보이시듯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형태로 지은 집이거든요. 구성을 살펴보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사진에 보이시듯 전통 방식으로 바닥에 구두를 깔고 불을 지펴 돌을 달구어 난방하는 우리 고유의 거주 문화인 온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에 보이시듯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들어올린 방과 방 사이의 넓은 공간인 마루는 습기나 지열 혹은 해충이나 벌레들을 해충이라고 하거든요. 짐승을 피하기 위해 거주 공간을 구성한 마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지붕을 이는 데에 쓰기 위하여 흙을 굽거나 시멘트 등을 굳혀서 만든 건축 자재로 눈과 빗물의 침수, 빗물을 잠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침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 제목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경관과 치장을 위해 사용되는 기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외벽 경계선을 바깥쪽으로 노출된 지붕의 일부분으로 비바람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고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처마가 있습니다. 네, 한옥 되게, 그냥, 볼 때는 너무 멋지다. 나무로 지어졌네. 되게 굉장히 멋지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옥의 구성을 살펴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많이 담겨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네. 음,
네, 자, 이제 책에 있는 합격 포인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전통 난방 방식으로 바닥에 구들을 깔고 불을 지펴 돌을 달구어 난방하는 고유의 주거 문화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온돌입니다.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들어올린 방과 방 사이의 넓은 공간이며 습기나 지열 혹은 해충이나 짐승을 피하기 위해 거주 공간을 구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마루입니다. 다 대답하셨죠? 네, 다 대답 못 하셨더라도 이제 책으로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힘내세요. 네. 네, 이번에는 전통 문화인데요. 어, 사진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작게 만들 걸 그랬나 봐요. 저는 이제 먼저 제일 첫 번째 사진인 아리랑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로 구전으로 전승되고 재창조되어 온 민요입니다. 네, 이 민요에는 이제 3대 아리랑이라고 있어요. 정선 아리랑, 미령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 세 가지도 가끔씩 나오니까 네,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책에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두 번째로 판소리가 있는데 판소리는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한 명의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추어 북장단이 뭐냐면 이렇게 북 치는 이 박자를 말하거든요. 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 말, 몸짓에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연 예술이에요. 이 판소리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네, 꼭 기억하세요. 별표.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탈춤이 있는데 한 사람 이상의 연기자가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린 채 다른 인물이나 동물 등의 역할을 맡아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극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탈춤도 한 번씩 잘 나와요. 네. 다 잘 나온다고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암기 해두면은 그만큼 합격하기 쉬운 거니까 네,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태권도가 있는데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로 손과 발을 이용해 공격 또는 방어하는 무도로 신체 단련을 위한 목적과 함께 정신적 무장을 통한 올바른 정신 수양을 중요시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으로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태권도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온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사물놀이가 있는데 꽹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도록 편성한 음악입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잖아요. 1, 2, 3, 4 그래서 사물놀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요것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사물놀이랑 판소리랑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사물놀이는 꽹과리, 장구, 북, 징 1, 2, 3, 4 네 가지 음악이니까 사물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우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알려드렸었거든요. 요것도 잘 나와요. 요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사군자가 있는데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의 네 가지 식물을 일컫는 말로 고결함을 상징하는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이다. 네, 그 다음 이제 왼쪽 맨 아래 사진 보시면은 이제 한지라고 있는데요. 한지는 한국 고유의 기법으로 뜬 독특한 종이로 당나무 껍질을 원료로 만들었어요. 저희 문제집도 보시면은 약간 문제집이 깨끗하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무슨 무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지 무늬를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아, 이것도 한지구나. 한지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태견이라고 있는데 태권도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이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에요. 태권도는 절도 이렇게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태견은 이제 약간 율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율동처럼 네 이렇게 하는 무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돌같이 생긴 둥그런 게 보이시는데 이 맷돌은 곡식을 가는데 쓰는 기구로 둥글 넓적한 돌 두 개를 포개어가지고 윗돌에 위에 있는 돌에 곡식을 넣으면서 이렇게 손잡이로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기구예요. 네, 음식을 이제 가루로 만드는 작게 만드는 기구예요. 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엄마 아빠가 베일을 쓰다듬고 있죠. 네, 이거를 태교라고 하는데 태교가 뭐냐면 임신 중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모든 일에 대해 조심해야 하고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는 태중 교육.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하는 교육을 말해요. 이제 보통 이제 태교를 잘하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노래도 불러주고 그다음에 대화도 아가야 엄마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너를 많이 기다린단다 축복해 사랑해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 소리를 아기들이 다 듣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교를 많이 하면은 저희 첫째는 이제 태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라서 그랬더니 아기가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막 응애 우는데 아기 이름을 불러줬더니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태교가 중요하구나. 그걸 참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옆에 보시면 산후조리가 있는데 산후조리는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전의 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문화예요. 아기를 이제 무거운 이렇게 아기를 낳고 나면은 몸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힘든 몸을 조금 푹 쉬라고 이제 아기도 돌보고 그다음에 엄마도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고 네 그것을 이제 산후조리라고 합니다. 네. 이제 또 책에 있는 합격 포인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로 구전으로 전승되고 재창조되어 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리랑입니다. 네, 대답하셨죠? 그리고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한 명의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 말,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연 예술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판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꽹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도록 편성한 음악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이거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대답하셨죠? 네, 정답은 사물놀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통놀이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전통 명절, 그리고 전통 음식, 그리고 전통놀이가 이어져서 연관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요 부분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일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은 아이가 발로 뭔가를 차고 있죠. 바로 제기차기인데요. 이 제기차기는 제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차는 민속놀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강강술래라고 있죠.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강강술래는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모여서 손을 맞잡아 둥글게 원을 만들어 두는 민속놀이입니다.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두 패로 나누어 굵은 줄을 서로 당겨 자기 편으로 끌어온 쪽이 이기는 경기 또는 놀이인 줄다리기
라는 전통 놀이도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씨름이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윷놀이가 있는데 4개의 육가락을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말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전통놀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책에 있는 합격 포인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모여서 손을 맞잡아 둥글게 원을 만들어 도는 전통놀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강강술래입니다. 네, 그 다음 4개의 육가락을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말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전통놀이는 무엇입니까? 네, 대답하셨죠? 네, 바로 윷놀이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족의 형태로는 대가족과 그리고 핵가족이 있어요. 네, 이 대가족은 한자로 큰 대를 써서 대가족인데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 결혼하지 않은 자녀 외에 더 넓은 범위의 친정권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가족을 말한다. 이제 부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외에 더 큰 가족도 있죠. 뭐 이제 삼촌, 그 다음에 이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처럼 더 많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제 부부, 엄마, 아빠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만 있는 그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해요. 네, 이제 가족 관계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가족을 살펴볼 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내의 입장에서 이제 남편의 가족을 살펴볼 때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제 남편의 아버지를 아버님 또는 시아버님이라고 불러요. 남편의 어머니를 보시면은 이제 어머님 또는 시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왼쪽으로 가셔서 남편의 형을 아주버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형의 아내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남동생은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도련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는 동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남편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라고 부르고,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서방님이라고 불러요. 좀 많이 복잡하죠. 네, 여기에는 책에는 제가 이제 그 사진 그림을 이거랑 다른 그림을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글만 적어놨거든요. 이 그림이 헷갈리시면은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간단하게 이것도 너무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 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시가 호칭이라고. 요 표를 보시고 이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가족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아내의 아버지는 이제 장인 어른 또는 아버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내의 어머님을 장모님 또는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오빠가 있다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내의 오빠가 이제 남편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처남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제 아내 오빠의 아내를 이제 아주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이라고 부르고, 이제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를 처남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언니를 처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내 언니의 남편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언니의 남편이 이제 남편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동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을 동서라고. 이것도 조금 복잡하죠. 네. 책에는 이제 그림이랑 이것도 아까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본 거랑 똑같이 책에는 이제 그림으로 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간단하게는 요 옆에 표가 있죠. 요거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촌수 관계가 있어요. 1촌, 2촌, 4촌이 있는데 1촌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1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촌은 형제 자매 관계, 우리 아이들 간의 관계를 2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촌, 문제에 잘 나오는 4촌은 이제 나의 자녀예요. 나의 자녀와 남편, 형제의 자녀. 이렇게 나의 자녀와 남편, 형제의 자녀, 또는 나의 형제, 자매의 자녀,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 자매의 자녀 간의 관계를 사촌이라고 해요. 네, 이 사촌 문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책에 있는 이제 합격 포인트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남편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네, 이건 잘 아시겠죠?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아주버님입니다. 아내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장인어른 또는 아버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의 여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네, 처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방금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던 나의 자녀와 남편, 형제, 자매 또는 나의 형제, 자매의 자녀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바로 사촌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꼭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문제도 꼭 다시 풀어보세요.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의뢰입니다. 네, 전통 문화 부분이 좀 많이 길었죠. 네, 이제 마지막 의뢰인데요. 혹시 의뢰의 뜻을 아시나요? 네, 의뢰는 이제 일정한 형식에 따른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전통 의뢰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보이시죠? 네, 바로 결혼식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는 의뢰인 결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슬픈 사진이긴 한데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로 주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이한 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장례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말하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전통 사회에서 남성들의 성인식에 해당하는 유교 의례인 관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예쁜 아기가 있죠. 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하는 기념 행사인 100일 잔치인데, 이 100일 잔치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0일이 되기 전에 멀리 이제 아프거나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아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100일이 지나면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이제 100일 잔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행복해 보이는 아기와 부모님의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1년 12개월이 되었을 때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축하하는 잔치예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맨 왼쪽 밑에 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물건이 담겨져 있죠. 네, 바로 돌잡이인데요. 돌잡이는 첫돌 돌상에 실, 돈, 쌀, 책 등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골라잡게 하는 것인데, 이 골라잡은 대로 그대로 이제 그 좋은 뜻으로 이제 아이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냥 재미있는 그런 풀이입니다. 네.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환갑, 회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제 환갑은 사람이 태어나서 60년 만에 맞는 생일을 가리키는 세시푼석으로 만 60세가 되면은 이제 잔치를 열어요. 이제 더 오래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벌이는 잔치인데 옛날에는 이제 아까 백일잔치처럼 이제 약이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의료가 발전하지 않아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만 60세가 되시면은 이제 더 오래 살아가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또 건강하게 사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환갑잔치라는 걸 했었대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칠순고희라고 적혀 있죠. 이제 칠순은 이제 나이 70세를 말하는 걸로, 이제 70세가 되면 또 잔치를 해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70세가 되는 해에 오래 살기를 이제 축하하는 마음도 있고 더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칠순 잔치를 하는데, 칠순 잔치를 이제 고이연이라고도 해요. 네. 팔순은 나이 80세를 말하고 80살을 말하며 이제 팔순 잔치도 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잔치들 있잖아요. 기쁜 날에는 이제 축의금이라고 해서 결혼식에 갈 때나 이제 축하할 때 내는 돈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의금이 있는데, 조의금은 이제 장례식이나 이제 슬픈 일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으로 내는 돈을 조의금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문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문상은 이제 상주를 조문하는 상례 의식으로 죽은 사람과 그리고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문상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예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 예절에서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존댓말과 보통말이 있어요. 그 존댓말을 이제 높임말로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이제 자신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거나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각자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임말은 이제 어른, 그리고 이제 나보다 지위가 높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높여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말이 있는데, 이제 보통말은 말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하는 말로 상대방이 친구거나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에게 그냥 평소에 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을 보통말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 다 책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책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합격 포인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기가 태어나고 1년이 되었을 때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축하하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돌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70세가 되는 해에 오래 살기를 기원하며 벌이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칠순잔치 또는 고이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 이르는 말로 자신보다 나이 지위가 높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존댓말입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끝이 났어요. 네, 너무 길었죠.
사진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많이 담기는 했는데, 이제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상도 보고 하면서 하시면서 이제 더 헷갈리진 않으셨는지 또 걱정이 되네요. 네, 어찌됐든 이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밑에 카페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도와드리거나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들도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